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 읽고 싶은 영원한 청년 피터입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친지들과 함께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조용히 가족들과 집에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작년 추석도 그렇고 올 설도 그렇고 확실히 이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습니다. 무쪼록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인 연휴를 보내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이승명 작가님의 나는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저도 처음 접해본 작가분이다 보니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승명 작가님은 과거 유명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살아온 25년 차 프로 독거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읽고 느꼈던 것은 오랜 자취생활과 사회생활로 다져진 작가님 시선에서의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에세이라면 작가의 생각을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책은 작가님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관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아주 확고한 시선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승명 작가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인생살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사랑, 2부 이별, 3부는 남과 여, 4부 가족, 그리고 마지막 5부는 그리고 나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부, 2부, 3부 제가 의미 있게 읽었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 발리의 한인 식당에 들렀다. 몇 번 다녀서 안면이 익은 사장님이 내게 물었다. 프랑스 남자들도 말이 많아요? 네? 사장님은 내 남자친구가 프랑스인인 걸 안다. 내 남편이 요새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말이 많아. 피곤해 죽겠어. 남자들도 갱년기에 성격이 바뀐다더니 프랑스 남자들은 원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잔소리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수다쟁이에요. 요 근처에 다른 유럽 남자랑 결혼한 한국 여자가 있어요. 남편이 잘생겼어. 내가 다음 생에는 나도 외국인이랑 결혼해야겠다. 한국 남자 지겹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래. 한국 남자가 최고래. 그 나라 남자들은 속이 좁다나? 나는 웃었다. 사장님이 자리를 떠나자 나는 한국어를 몰라서 어리둥절한 남자친구에게 통역을 해주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왜 같이 살아? 나는 황급히 둘러댔다. 아니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일종의
한국 문화야. 누가 네 파트너는 어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그를 사랑하고 우리는 행복해. 라고 말하지 않아. 일단 불평부터 시작하지. 하다못해 안 씻으면 냄새가 난다거나 방귀를 많이 낀다거나 뭔가 부정적인 내용 있잖아.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파트너를 귀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남자친구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내가 덧붙였다. 이를테면 프랑스 사람에게 너 부자야? 라고 물을 때 부자야. 나는 에르메스 스카프로 똥을 닦지 라고 말하면 저 자식 재수없다 고 생각할 거 아냐. 거긴 재력을 과시하는 문화가 없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야. 우리는 사랑을 매우 사적이고 아무나 얻지 못할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데 겸손할 뿐이야. 그는 돈과 사랑을 비유한 대목에서 이해가 간다는 듯 활짝 웃음을 지었다. 그거 마음에 든다. 애정을 과시하는 이런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이면 사랑을 더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살짝 진땀이 났다. 항상 나를 좋게 말하는 남자친구와 달리 그를 수다쟁이라고 불평해버린 나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돌려단다는 게 그만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친구들이 네 여자친구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너 따위를 만나는지 모르겠다 고 농담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들려준다. 너희가 한국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데 저래봬도 나를 아주 사랑한다고. 나는 나대로 그 일을 곱씹었다. 왜 나는 혹은 우리는 타인에게 내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가? 20살 때였나? 내가 남자친구 전화를 반갑게 받는 걸 보고 사촌동생이 말했다. 언니가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 사촌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 나는 저 녀석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나 의아했다. 어쨌든 듣기 썩 좋은 말은 아니었고 나는 밤새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가? 내가 더 사랑하나? 왜 그렇게 보였을까? 그 뒤로도 나는 연애만 했다 하면 비슷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다. 왜 다들 그렇게 힘의 우열을 가리지 못해 안달인가? 우리는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건데, 물론 나 스스로도 연애를 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우울한 적이 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덜 사랑하는 척을 한 적도 있다.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내가 싫어서 연락처를 차단한 적이, 그의 눈을 보는 대신 먼 곳을 보며 딴소리를 한 적이, 상처받지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한 적이 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건 연애의 불문율이고,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에 빠져보면 안다. 일방적인 사랑은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직격탄이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기존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헤어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감정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으면 재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만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 더 이상 가망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갉아먹는 사람을 보면 그래, 주변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늘 스포츠에 임하듯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따지고 그게 오히려 멀쩡한 관계조차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거다. 연애를 게임으로 보는 관점은 밀당이라는 기이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사랑하면 더 아끼고 잘해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냉정하게 굴고 밀어낸다. 이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인가. 그다지 그립지 않은 옛 남자친구와 사귄 지 3년째 되던 해, 나는 그가 친구에게 연애 코칭하는 걸 들었다. 여자가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면 안 돼. 10번쯤 부르면 한 번 가주란 말이야. 나는 배신감이 들었다. 아, 너는 그래서 내가 부르면 안 오는 거였어? 그는 아차 싶었던지 웃으면서 눈길을 피했다. 나는 어째서 그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 옆에 없는가, 이럴 거면 연애가 왜 필요한가 고민한 날이 떠올랐다. 세상이 이 모양이다. 14살짜리조차 연애를 누구는 잃고 누구는 따는 노름판쯤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서로 아낌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안락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지인 중에는 50살이 넘고도 매번 누가 연애만 하면 네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아까워 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제3자로서 보기에 별 문제 없는 커플에게도 그런다. 이만하면 습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모두 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 들은 말이다. 요즘 나는 행복해. 처음엔 내가 더 사랑했는데 요즘은 걔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남자친구를 전 남자친구만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덜 사랑하니까 편해. 이 사람과 결혼할래. 이런 문장 속에서 사랑이란 상대를 신경 쓰고 불안해하고 슬프고 아리고 애틋한 상태,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미쳐 있는 단계, 늘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렬한 감정을 뜻한다. 그럼 잔잔하고 편하고 익숙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한다. 친구에게 밀당하는 법을 코치하던 문제의 옛 남자친구는 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며 한동안 구질구질 매달렸다. 그는 사랑과 자극을 혼동하는 사람이었기에 관계 단절이라는 자극에 쉽게 달아올랐다. 잔잔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도 잃고 보면 꽤나 사랑스럽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거다. 나는 위의 말들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연애 방전단에 둘러싸여 밀당의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아껴 표현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누가 네 남자친구 어때? 라고 물으면 즉각 그게 하면서 불평거리를 찾는다. 타인 앞에서 나는 그에게 깊이 빠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파트너의 어깨에 기대며 입을 맞추는 유럽 친구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을 삐죽거리며 얼레리 꼴레리 표정을 발사한다. 그건 자유연애의 역사가 길지 않아 타인 앞에서 사생활 드러내는 걸 터부시하는 문화나 실제로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이기도 할 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남들 앞에서 내 남자친구는 수다쟁이입니다 라고 험담을 늘어놓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연애를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승부짓는 게임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커플의 승패를 알고 싶지도 않다. 더 사랑하고 더 표현한다는 건 상처를 모르거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에 더 강한 쪽이 할 수 있는 배려라고도 생각한다. 설령 진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많이 사랑한다 해도 자기가 선택한 관계를 수치스러워하거나 패배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사랑한다면 먼저 따뜻해져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 닿으면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온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미국 영화 어쩌다 로맨스의 주인공 나탈리는 로맨틱 코미디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세상은 분홍색으로 가득하고 이웃에는 수다쟁이 게이 친구가 산다. 나탈리는 우연히 만난 몸 좋은 백만장자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빠진다. 갈등하던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는다. 어쩌다 로맨스가 밀레니얼 세대 여성 관객을 위한 기획 영화라는 사실을 간파한 눈치 빠른 관객은 나탈리의 다음 대사를 짐작할 수 있다. 나탈리는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 콤플렉스 때문에 로맨스를 회피하던 여성이 자신을 긍정하게 됨으로써 사랑을 획득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성의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어쩌다 로맨스는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끼워 넣어 시대에 부합하려 했다. 로맨스와 페미니즘을 적당히 섞어보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관객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중요한 건 할리우드가 요즘 10대에서 20대 여성 관객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는지 이 영화가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로맨스물의 주인공이 이성애와 자기애의 충돌에서 자신을 선택한 게 처음은 아니다. 저 유명한 섹스 앤 더 시티 사만다의 명대사,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해를 떠올려보자. 2000년대 도시 여성의 바이블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연애, 섹스, 결혼을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현대적인 성 모럴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달랐다. 미란다가 안정,
캐리가 낭만, 샬롯이 이상적인 상류층 가정의 완성을 꿈꿀 때 사만다는 철저히 쾌락을 쫓는다. 그러다 모처럼 낭만적 사랑에 빠진 사만다는 안 하던 짓을 한다. 애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날까 의심하고 어리고 섹시한 여자를 질투하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겠다면서 호텔 계단을 헐레벌떡 뛰어오른다. 그러다 불현듯 정신을 차린 사만다는 후련한 표정으로 애인에게 작별을 고한다. 저 작별 인사는 당대 여성들을 각성시킨 위대한 캐치프레이즈였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대사가 선언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아 표현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익숙해졌지만 아직 그 방법을 제대로 못 찾은 탓이다. 2000년대 아이콘 사만다는 뻔뻔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안정이나 낭만이라는 보험 없이도 관계의 공백이 거의 없는 인기인이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을 이용해 타인의 시선을 모으고 그 시선을 통해 자아를 고취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한 20세기 엘리트 여성들과 달리 그들이 닦아둔 길을 통해 사회에 안착한 사만다와 친구들은 여성성을 한껏 즐기면서 때로 무기로 활용한다. 시문화가 양문 냉장고를 선물 받고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 속삭일 때 섹스 앤 더 시티 주인공들은 기분 따라 하이힐과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를 외치고 있었던 거다. 양쪽 모두 이성의 파트너의 존재가 그들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여자들은 무한한 성적 자유의 시대를 결산하면서 그것이 실은 여성 해방에 큰 도움이 안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다. 아름답고 성공한 도시 여자들이 성을 즐기면서 인생을 자축하는 이미지는 도달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자들의 구조적 불행을 가리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사만다가 이성의 안에서 주체성을 찾는 법을 고민했다면 그의 딸뻘인 어쩌다 로맨스의 나탈리는 아예 주체성을 위해 로맨스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결론이 자연스러운 건 나탈리가 사만다와 달리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긍정을 확보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로맨틱 코미디의 주요 관객층인 여성 대부분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탈리는 뚱뚱하다. 그는 이성애를 꿈꾸는 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한 사회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평생 미워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 섹스, 연애, 결혼도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는 데서 나아가 이성애가 오히려 여성의 자아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관점이다. 그러다 환상 속에서 맹목적으로 사랑받는 인기녀의 삶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회복한 나탈리는 남자의 사랑보다 스스로의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더 큰 충족감을 느낀다. 이성애에도 자기애를 위한 과정일 뿐임을 깨달은 거다.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하기도 사랑을 받기도 쉬워진다는 결말의 암시는 상업성을 위한 양념일 뿐 로맨스를 버린 순간에 이미 나탈리의 행복은 완성된다. 여자들이 이성애와 자기애 사이에서 최소한 15년은 고민을 해왔다는 건 슬픈 현실이다. 어째서 타인을 사랑한다는 게 나 자신을 잃는 일이어야 하는가?
어쩌다 로맨스는 자기 애를 열렬히 응원하는 것으로 그 질문에 답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 이 우주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미래의 연인, 혹은 당신 자신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할 것인가? 설령 그 선택이 낭만이나 쾌락 등 당신이 원하는 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랑할 때 드는 돈에 관하여.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가 웃긴 걸 발견했다며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 링크를 보내주었다. 우리는 국적도 성별도 다르지만 둘 다 스테레오타입과 전체주의, 마타도어, 브레인워싱을 경멸한다는 공통점을 막 확인한 참이었다. 그 끝에 남자친구가 이 한심한 인간을 보라며 보여준 글의 제목은 이랬다. 한국 여자는 돈이 많이 든다. 작성자는 자신의 국적을 밝히지 않고 유창한 영어로 된장녀를 고발했다. 한국 여자를 만나려면 명품백을 사줘야 한다. 그들은 스타벅스 커피만 마신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다 내야 한다. 그 밑에 각국 남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진짜? 한국 여자 못 쓰겠네. 내가 만난 한국 여자도 그랬어. 내가 만난 한국 여자는 안 그랬는데? 딴 나라 여자도 똑같다. 그런 걸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지.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기타 등등. 물론 우리 모두 자기 경험이나 시야에 국한해 세상의 이미지를 만들고 일반화를 한다. 한국인은 어떻고 일본인은 어떻고 미국인은 어떻다고 말을 한다.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다. O형은 어떻고 A형은 어떻다.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IT맨은 체크 난방을 입고 금융맨은 양복을 입고 예술가는 말이 번드르르하다. 기타 등등. 분류, 단순화, 이름 붙이기는 세계의 구조를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요긴하다. 하지만 인간을 분류하고 캐리커처화하고 라벨링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류학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이다. 인간의 성격에는 국적, 인종, 성별, 직업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차가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굴 만나도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대상의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 보편화할수록 실체에서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는 거대한 기준으로 분류해놓고 스타벅스, 샤넬백처럼 말하기 좋게 딱 떨어지는 고유 명사를 갖다 붙이면 편협한 인간들을 세뇌시키기엔 좋지만 개별 대상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정보가 돼버린다. 물론 나는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고 사고가 편협해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인간을 분류하며 대인관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자백을 완벽한 예문과 함께 인터넷에 전시해서 비웃음을 사는 건 본인의 자유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편견을 드러낼 때 상대방이 얻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발화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 남자한테 명품백 한번 못 받아보고 된장녀라는 모함받는 한국 여자 입장에서 불쾌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놈의 된장녀 신화를 고지곳대로 믿는 유럽 남자들을 현실에서 만난 적도 있다. 여자는 남자를 착취하는 존재야. 그 근거로 한국에서는 데이트를 하면 여자한테 명품백을 사줘야 되고, 누가 물었다. 너 한국 여자 만나본 적 있어? 아니?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남자와 누가 데이트를 하나. 어쨌든 한국 남자들이 전 세계 인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전부 사실이야. 조만간 너에게 명품백과 스타벅스 회원카드와 데이트 비용을 청구할 테니 각오해.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릴 거란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남자친구가 땡전 한 푼 없어서 내가 밥값이며 월세를 보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금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업자금은 만약 잘못돼도 내 안목을 시험해본 비용이라 생각할 수준이었고, 2개국어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걸게 했다. 결국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한 재테크 중에 가장 잘한 게 됐지만 당시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마자 내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대체 왜 결혼 따위를 하고 싶냐, 동거와 결혼이 다를 게 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부모나 형제들한테 물려줘야 할까봐. 그건 내 평생 들어본 가장 참신한 결혼 사유였다. 결혼을 연애의 연장선 정도로 보는 프랑스인과 달리 한국인인 내게 그것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싶은 숙제 같은 것이라 뾰족한 답을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 돈을 너와 함께 쓰고 싶다는 마음에는 깊이 감동했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뭐가 사랑이란 말인가? 나의 피, 땀, 눈물로 일군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는 건 내 알을 낳아도라든가 너와 매일 아침을 맞고 싶어보다 훨씬 신실하게 들린다. 하지만 감동은 감동일 뿐 실상은 아직 내가 그보다 돈이 많다는 거다. 그가 내게 명품백을 사줄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파트너의 돈을 떳떳하게 쓰는 여자들이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오빠나 남편이 사준 물건을 자랑하는 여자들이 넘쳐난다. 내 주변에서도 덜어본다. 차도 받고 가방도 받고 보석도 받는다. 반면 여자에게 차와 가방과 시계를 받는 남자들도 있다. 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성별이 어디 있나. 차이라면 남자들은 여자에게 비싼 선물을 받아도 소셜미디어에 전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여성 잡지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내 인맥 중에는 성공한 여자가 많고 남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남자 돈 받아 쓰는 여자보다 여자 돈 받아 쓰는 남자를 훨씬 자주 본다. 내 친구들 중에는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로서 타인과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적어도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의무는 몽땅 뒤집어 쓰되 혜택은 누릴 줄 모르는 20세기형 억척 커리어우먼도 많다. 그녀들의 화려한 스타일만 보고 남자들은 지레 짐작한다. 저런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야. 정작 그 여자들이 가난한 예술가 타입과 데이트를 하면서 밑빠진 독에 월급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누군가 소문으로만 듣던 명품백 사주는 남자를 만났다면 더 놀랄 지경이다. 내가 겪은 인간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듯 당신들이 겪은 인간도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다. 모두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각의 수준이 같은 사람 말이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서로 생필품을 사주는 연애도 있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연애도 있고, 펜트하우스에서 야경 보며 샴페인 마시는 연애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쓰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있으며, 돈이 있지만 쓰기 싫은 사람도 있고, 돈 쓸 생각만 해도 잠재적 연애 상대들을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남자가 돈을 써야 한다는 사람도, 더 가진 사람이 써야 한다는 사람도, 반반씩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어울리는 조합을 찾으면 된다. 괜히 돈도 없고 쓰기도 싫은데 샤넬백 받길 원하는 여자가 좋아해서 상처받지 말고.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어쨌거나 함께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 20세기의 향수가 있다. 어허,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사랑은 돈 주고도 못 산다. 나는 그 말이 진실을 떠나 현실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신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붙들고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려면 커피값 정도는 든다. 그게 누구 돈이건 돈은 나간다. 그 돈 자체가 아까울 수도 있다. 함께 아끼면 된다. 그런데 단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너한테 쓴 돈이 아깝다 느껴질 때, 혹은 상대가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게 느껴질 때, 고달픈 현실에 한 줄기 낙이던 로맨스는 악취를 풍기며 부패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시간을 사고, 경험을 사고,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것의 가치를 재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사랑하나? 우리 결혼해도 될까? 의문이 들 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다. 나는 내가 번 돈을 그와 함께 쓰고 싶은가? 그는 자기가 번 돈을 나와 함께 쓰고 싶어 할까?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 만약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계에서 가사와 육아는 정당한 노동으로서 평가받고 보상될 것인가? 그럼 답이 쉽게 나온다. 스토커 기질이 있는 애인과 헤어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나도 너 사랑하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조르는 거라는 말도 있다. 돈과 사랑이 무관하리라는 기대는 순진하고, 돈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는 엄살도 유치하다. 조금 더 영리하고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숙명 작가님의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이 작가님만의 생각과 색깔이 묻어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도 저희 화이팅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잘 자요.